새벽 6시, 해가 채뜨기도 전에 수산시장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바닷물 냄새와 함께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 울려 퍼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전복.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은 이른 새벽부터 싱싱한 전복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어서 오세요. 김 사장의 밝은 인사 소리가 시장에 메아리 치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십니다. 75세의 박할머니, 구부정한 등과 지팡이에 의지한 걸음걸이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십니다. 매일 아침 7시 정각,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시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김 사장이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전복 50마리죠?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방에서 돈을 꺼내십니다. 1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지만 주저함 없이 내미시는 모습에 김 사장은 처음엔 그저 부유한 집안의 큰 잔치 준비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수량의 전복을 사가시는 박할머니. 김 사장은 호기심이 생겨 슬쩍 물어보려 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급한 듯 전복을 받아들고 서둘러 돌아가시기만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할머니, 혹시 집에서 큰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김 사장에게 박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으실 뿐입니다. 그냥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김 사장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매일 전복 50마리라니 뭔가 수상하지 않나. 집에서 전복 요리 전문점이라도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루에 40만 원씩, 한 달이면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복에 쓰는 75세의 할머니. 김 사장의 마음속에는 점점 큰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할머니는 이 많은 전복을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2달이 지나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신기하게만 여겼던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사장 옆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이 사장이 가장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그는 이런 일이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김 사장,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 매일 전복 50마리씩 사가는 게 말이 되나? 이 사장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저 나이에 혼자 살면서 그렇게 많은 전복을 어디다 쓴다는 거야? 하루에 10만 원씩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데 말이야. 김 사장도 이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 석 달째 접어드니 정말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할머니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와서 말수가 적고 전복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나는 모습이 마치 뭔가 숨기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노인들을 앞세워 불법 장사를 하는 사례들을 종종 봤거든요. 김 사장은 밤잠을 설치며 이런 걱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상인들 사이에서도 온갖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혹시 밀매업자 아닐까? 아니면 무허가 식당이라도 차린 건 아닐까? 그런 나이에 매일 그렇게 많은 전복을 사서 뭘 한다는 거지? 추측성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박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화제가 되었죠. 심지어 다른 구역 상인들까지 와서 박할머니를 구경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들 몇 명이 김 사장의 가게 앞에 모여 앉아 진지한 회의를 벌였습니다. 생선가게 이 사장, 건어물집 박 사장, 야채가게 최 사장까지 모두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소 장사로 바쁜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뭔가 불법적인 일이 분명해. 이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혼자서 그렇게 많은 전복을 매일 사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분명히 어딘가 팔고 있는 거야.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무허가 음식점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비싸게 넘기거나 아니면 더 큰 조직과 연결된 건지도 모르죠. 최 사장은 더 심각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조폭들과 연결된 건 아닐까요?
요즘 그런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불법 장사하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단속 피하려고 노인분들 이용하는 거 말입니다. 김 사장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박 할머니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결국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혹시 수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신고합니다. 김 사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할머니가 전복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경찰서에서는 김 사장의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이용한 불법 사업이 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자세한 주소와 상황을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출동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할머니가 평소처럼 전복을 사러 오기 전에 경찰차 2대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과 베테랑 형사 1명이 내려서 김 사장에게 다가왔어요. 신고하신 분이 김 사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김 사장은 긴장한 듯 대답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7시쯤 되면 그 할머니가 오실 거예요. 김 사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 7시, 박 할머니가 평소처럼 천천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구부정한 등으로 걸어오시는 모습이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형사가 정중하게 박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경직되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매일 전복을 많이 사가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형사의 질문에 박 할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서 확인해봐도 될까요? 형사가 다시 물었고 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박 할머니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고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경찰들은 집안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지하실이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박 할머니는 힘없이 대답하시며 지하실 문을 가리키셨어요.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지하실 문을 열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살아있는 전복들이 가득했어요. 수십 마리의 전복들이 수족관 벽면에 붙어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젊은 경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김 사장도 뒤따라온 상인들도 모두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교하게 설치된 여과 시설과 산소 공급 장치까지 갖춘 전문적인 수족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육시설이었어요. 할머니, 이걸 왜? 형사가 물으려던 순간 박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시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지하실의 충격적인 광경을 본 김 사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봐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지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분명히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젊은 경찰관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복을. 할머니, 정말 이걸 왜 기르시는 건가요?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만 떨굴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 사장이 뒤늦게 지하실로 내려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가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수족관 시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박 사장과 최 사장도 연이어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 정도면 완전히 사업하는 수준이잖아요. 최 사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이런 걸 운영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김 사장은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봐요, 형사님. 이게 바로 제가 의심했던 거예요. 분명히 불법 사업이에요. 그는 수족관 주변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시설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거예요. 할머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수족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전문적인 시설이네요. 여과장치, 산소 공급장치, 온도 조절 장치까지. 이 정도면 상당한 투자를 한 것 같은데요. 그는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시설을 누가 만들어줬나요? 혼자서 하신 건 아니죠? 박할머니는 여전히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은 더욱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요. 이사장이 다른 상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상적인 일이라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시는 거죠? 맞아요. 분명히 뒤가 구린 일이야. 박 사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런 대규모 시설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할머니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셨을까요? 시장에서 소식을 들은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집 앞은 점점 구경꾼들로 북적거렸어요. 정말 대단하네. 뭔가 수상해 보여. 할머니 혼자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은 형사에게 다가가서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매일 50마리씩 사가시더니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다니. 분명히 어딘가에 팔고 계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더 큰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노인분들을 앞세워서 불법 사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형사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박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 전복들을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형사는 박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을 좀 더 살펴봐도 될까요? 정중하게 물으며 거실로 올라갔어요.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의자에 힘없이 앉으셨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함께 여러 장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아들로 보이는 남성의 사진들이었어요. 형사는 사진들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작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형사가 두꺼운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는 기부 내역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장부를 펼쳐보자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2월 1일, 전복 50마리, 사랑이 집 전달. 2월 2일, 전복 50마리, 사랑이 집 전달. 매일같이 똑같은 기록이 석 달 넘게 이어져 있었어요. 사랑이 집. 형사가 중얼거리며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뒷페이지에는 사랑이 집 장애아동 보호시설이라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시설장의 이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김 사장이 궁금해서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형사는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랑의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여전히 눈물만 흘리실 뿐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장부를 더 넘겨보자 뒤쪽에는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함께 할머니 고마워요. 맛있는 전복. 감사합니다라는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어요. 일부는 한글을 겨우 익힌 듯한 어린 글씨였고 일부는 어른이 대신 써준 듯한 정갈한 글씨였습니다. 이 편지들은 뭐죠? 형사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께 매일 보내주시는 전복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영양도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랑의 집 시설장 올림. 다른 편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민수예요. 할머니가 보내주신 전복을 먹고 키가 많이 컸어요. 선생님이 영양가가 높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편지들과 장부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박할머니는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아동들에게 전복을 기부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에게 전복을 보내주고 계시는 건가요? 박할머니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물이 더욱 많이 흘러내렸어요. 김 사장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50마리씩이라니 너무 많지 않나요? 형사는 장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맨 앞장에는 아들 진호야.
내가 시작한 일을 엄마가 계속할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년 날짜와 함께 아들의 유지를 받들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돌아가신 아들분이 이 일을 하셨던 건가요? 형사의 질문에 박할머니는 크게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박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은 형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며 박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우시던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제 아들이요.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형사와 김 사장, 그리고 지켜보던 상인들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박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우리 진호가 살아있을 때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매주 음식도 해다주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형사는 장부를 다시 펼쳐보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는 아드님이 시작하신 일이었군요. 네. 진호가 그 아이들을 정말 아껴 했어요. 박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서 전복 같은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전복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정말 좋다면서. 김 사장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진호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박할머니는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셨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아드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건가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설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호가 약속했던 도움이 끊겨서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한다고. 김 사장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박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진호가 그렇게 아끼던 아이들인데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매일 50마리는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사장이 여전히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50명이에요. 박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한 아이당 한 마리씩. 진호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이들 모두가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형사는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아이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어요. 민수, 영희, 철수. 50명의 아이들 이름 옆에는 각각의 특징과 좋아하는 것들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이름까지 다 외우고 계시는 건가요? 형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호가 생전에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줬어요. 박할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는 전복을 특히 좋아한다. 저 아이는 처음엔 싫어했는데 이제는 맛있게 먹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매일 해주곤 했거든요.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리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며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의 그 숭고한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김 사장의 울음소리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 사장의 울음소리를 들은 다른 상인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장은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박할머니께 다가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박 사장과 최 사장도 연이어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할머니의 진심을 몰라봤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박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해할 만했어요. 저도 말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런데도 눈물은 계속 흘러내리고 계셨어요. 형사도 깊이 감동받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혼자서 계속해 오시다니. 그는 장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빠짐없이 3달 넘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 소식은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상인들이 하나둘씩 박할머니의 집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었다고.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나.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머니 같은 분을 의심하다니. 반찬가게 사장도 고개를 떨구며 자책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소문은 시장을 넘어서 동네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학원 원장들,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할머니시네. 매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 며칠 후 사랑의 집에서 직접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설장이 직접 써서 보낸 편지였어요. 박할머니께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오해했던 분들께서 이제는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편지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도 보내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에는 할머니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는 글씨들이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편지들과 그림들을 보면서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은 편지를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박할머니는 오히려 김 사장을 위로하셨습니다. 김 사장님도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걱정해서 그런 거였을 텐데. 할머니의 너그러운 마음에 김 사장은 더욱 죄송해했어요. 일주일 후 사랑의 집에서 아이들 몇 명이 직접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시설 선생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 박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할머니,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특히 김 사장은 이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 중 한 명이 김 사장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가 매일 사오시는 전복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에 김 사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감동의 물결에 휩싸였고 이제 모든 상인들이 박할머니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들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 사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할머니의 숭고한 마음과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새벽까지 고민하던 김 사장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뭔가 도와야겠어. 다음 날 아침 김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박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박 사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그 많은 부담을 지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하면 어떨까요? 전복 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말이에요.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최 사장이 손뼉을 쳤어요. 우리가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면 할머니도 훨씬 편하실 거고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7시가 되어 박할머니가 평소처럼 오시자 김 사장이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상의한 게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저희도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박할머니는 깜짝 놀라신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혼자서 그 모든 부담을 지실 필요 없어요. 이 사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전복을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복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가 있는 음식들도 함께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박 사장이 제안했어요. 제가 좋은 건어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최 사장도 나섰습니다. 저는 신선한 야채들을 보태겠어요.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박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날부터 시장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상인만 참여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정육점 사장님은 좋은 고기를, 과일가게 사장님은 제철 과일을,
떡집 사장님은 영양떡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사랑의 집에서는 깜짝 놀라는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요즘 아이들이 받는 음식의 양과 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해주고 있어요. 우리 진호가 아끼던 아이들이니까 다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시장에는 사랑의 나눔 운동 현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매일 어떤 상인이 어떤 음식을 기부했는지, 아이들에게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공개되었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이 현황판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할머니는 아들 진호의 사진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졌구나.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너를 기억하면서 내 뜻을 이어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온 시장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박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얘야, 엄마가 내 뜻대로 잘 지켜가고 있지.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 그날 밤 수산시장에는 따뜻한 감동이 흘렀고 내일 또 새로운 나눔이 시작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의 작은 사랑이 온 동네에 큰 사랑으로 번져나간 아름다운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6살의 정영자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도 며느리 윤혜진이 찾아올 예정이거든요. 아들이 해외 발령을 받아 떠난 지 벌써 3년째. 혜진은 시어머니를 친어머니보다도 더 챙겨주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34살의 혜진은 언제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자를 맞이했어요. 손에는 영자가 좋아하는 과일과 반찬이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아이고 혜진아, 또 이런 걸 가져와서. 영자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며느리를 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님 혈압약 드셨어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혜진은 세심하게 영자의 컨디션을 살폈습니다. 약 복용부터 병원 스케줄까지 영자보다 혜진이 더 꼼꼼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병원 가는 길에서도 혜진은 영자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 급할 거 없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혜진은 영자 곁을 떠나지 않았죠.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정성스러웠어요. 정말 복 받으셨네요. 며느리가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옆자리 할머니가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장에서도 혜진은 마치 친딸처럼 영자를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무거운 건 모두 혜진이 들고 영자는 혜진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었어요. 상인들도 이들 모녀의 정겨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다르다니까. 영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자랑했습니다. 아들보다 더 효녀야. 이런 며느리 둔 게 내 평생 복이지. 혜진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혜진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동사무소에 가야 할 일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죠. 동사무소? 무슨 일인데? 영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혜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상속 관련 서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정리해야 할 게 있나 봐요.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속이라니. 내가 뭘 상속받을 게 있다고. 하지만 혜진은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라며 영자를 설득했죠.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혜진은 능숙하게 번호표를 뽑고 영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혜진은 창구로 다가가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잠시 후 혜진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직원분이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같이 가실래요? 영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혜진을 따라 창구로 향했죠. 정영자 씨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영자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자가 대답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직원의 표정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혜진은 뭔가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네요 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영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쪽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 드릴 게 있어요. 직원은 혜진이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영자에게 쪽지를 건넸죠. 영자는 쪽지를 받아 펼쳐봤습니다. 상속 위임장, 인감 위임 서류가 귀하 명의로 접수됐습니다. 본인이 제출하신 게 맞습니까?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영자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머님? 혜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아, 별거 아니야. 그냥 확인 절차라고 하네. 그럴 리가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위임장, 인감, 자신은 그런 걸 제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혜진은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집에 가실까요? 라며 영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영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계속 그 쪽지 내용을 곱씹어봤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위임장, 인감. 자신은 분명히 그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혼자 나가봐야겠다. 평소에는 혜진과 함께 다니던 외출을 혼자 하기로 결심했죠. 혜진에게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집에서 쉴게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동사무소에 도착한 영자는 어제 자신에게 쪽지를 건넨 직원을 찾았어요. 어제 그 일로 다시 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죠. 아, 어머님, 혼자 오셨네요. 직원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쪽 상담실로 가시죠.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상담실에서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분인 윤혜진 씨가 어머님의 인감을 사용해서 각종 위임장을 접수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여러 차례 열람했고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부동산 명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직원이 말을 망설였어요. 사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을 친딸처럼 모시던 혜진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에 함께 가고 시장에서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죠. 증거가 있나요?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보여줬어요. 여기 인감 날인된 위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에서도 어머님이 직접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증사무소 직원 말로는 실제로는 며느리분이 모든 걸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찍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 이건 약봉지에 도장 찍어달라고 할 때 영자는 혜진이 자신의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원이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아니면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제가 당하는 척 한번 해보죠. 네. 직원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다면 저도 한 수 더 봐야 하지 않겠어요? 영자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속는 척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연기를 해봅시다. 영자는 직원과 자세한 계획을 세웠어요. 혜진이 다음에 서류를 제출하러 올 때까지 모든 걸 준비하기로 했죠. 하지만 절대로 혜진이가 눈치채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진심으로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죠.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다니. 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이 다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몸은 좀 어떠세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괜찮다, 혜진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었어. 영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혜진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진이 소파에 앉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무슨 소리야? 나 아직 팔팔한데. 영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혜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게 아니라 재산 관리 같은 거 말이에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혹시나 해서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 걱정이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나한테 뭐 그리 대단한 재산이 있다고. 영자는 일부러 무심한 척했어요. 어머님, 이 집도 있으시고 예금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알아서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 순간 영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혜진의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티내지 않고 그래. 우리 혜진이가 도와준다니 고맙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봐야 해요. 집 시세도 알아보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요. 혜진은 마치 영자를 위하는 것처럼 말했죠.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사는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은 위치에 있네요. 요즘 시세로는 상당히 나갈 것 같은데요. 라며 감정가를 불러줬습니다. 혜진은 열심히 메모하며 혹시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영자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혜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제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후 며칠 동안 혜진은 영자를 데리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위임장 하나 만들어 둘까요? 라고 제안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상속 관련해서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각종 서류를 준비했죠. 영자는 모든 곳에서 혜진이 시키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동사무소 직원과 미리 약속한 대로 진짜 서류와 가짜 서류를 구분해서 제출하고 있었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네요. 혜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혜진은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면을 벗었습니다. 역시 나처럼 철저한 놈 앞에선 다 속지. 혜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3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이제 곧 저 집도 예금도 다 내 것이 되겠어. 하지만 혜진은 몰랐습니다. 영자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드디어 혜진이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나고 이제 동사무소에 최종 제출만 하면 되는 순간이었어요. 혜진은 평소보다 일찍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서류 제출하고 나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영자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며느리 연기를 했죠. 정말 괜찮을까?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영자가 일부러 걱정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동사무소와 모든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지만 혜진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거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혜진은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어요. 어머님은 그냥 제 옆에만 있어주시면 돼요. 동사무소로 향하는 길에서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이 드디어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끝이야. 그 집도 예금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야. 혜진은 속으로 흐뭇해했어요. 반면 영자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과 짠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되었거든요. 실수하면 안 돼. 혜진이가 눈치채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동사무소에 도착하자 혜진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어머님,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혜진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혜진아, 고맙다. 정말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영자가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까지 잘 속아줘서 고마워, 어머님. 드디어 순서가 되어 창구로 불려갔습니다. 어제 영자와 계획을 세운 바로 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직원은 자연스럽게 어떤 업무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관련 서류 제출하러 왔습니다. 혜진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저에게 위임하셔서요. 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며 검토했어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영자는 옆에 앉아서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혜진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년 동안의 연기가 드디어. 서류는 완벽하네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조금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혜진이 대답했어요. 마지막 단계라서 좀 더 신중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직원은 저쪽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혜진과 영자를 안내했습니다.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뜻이었어요. 대기실로 이동하면서 혜진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다 끝나가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응, 고맙다 혜진아. 다 너 덕분이야. 영자가 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이런 며느리 둬서.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정말 순진하시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지만 곧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죠. 몇 분 후 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요. 직원의 말에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혜진은 처음에는 다른 민원인들인 줄 알았죠. 윤혜진 씨 맞습니까? 그중 한 명이 혜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혜진은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의 이름을 아는 거지?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죠? 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희는 경찰입니다. 남자가 수첩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어요. 윤혜진 씨, 위조 위임장 및 인감 도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혜진은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동사무소 직원이 혜진 앞으로 다가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윤혜진 씨가 정영자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여기 증거들이 다 있어요. 그럴 리가요. 어머님께서 직접. 혜진이 항변하려고 했지만 경찰관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윤혜진 씨, 인감 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또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로도 판단됩니다. 다른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죠. 혜진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린 거라고. 하지만 영자는 조용히 앉아서 혜진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평소에 다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시선이었죠.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추가로 설명했어요. 윤혜진 씨, 당신이 이전에도 다른 고령자들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70대 할머니, 대구에서 60대 할아버지.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까지 다 들통난 거였어요. 이건 함정이었어. 함정이라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직원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정영자 씨께서 며칠 전에 직접 신고하셨거든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자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정말요? 저를 신고하신 거예요? 영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였니? 어머님, 오해예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혜진이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해서라고. 내 집을 빼앗고 내 돈을 훔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3년 동안 나를 속이면서 연기한 거구나.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윤혜진 씨, 동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혜진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가운 수갑이 혜진의 손목에 채워졌죠. 영자는 혜진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친딸처럼 여겼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는 현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다짐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혜진이 경찰서로 끌려가는 동안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혜진의 신상을 자세히 조사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윤혜진, 진짜 이름은 이미영입니다. 담당 형사가 영자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님 아들분과는 실제로 결혼했지만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날 뻔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도 속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들분을 만나는 것부터가 계획된 일이었어요. 형사는 파일을 펼쳐 보이며 계속 설명했죠. 이 여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재산이 있는 가정의 아들들에게 접근해서 결혼한 후 시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쳐왔습니다. 파일에는 혜진, 아니 이미영의 범죄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부산에서는 74살 박할머니의 둘째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 행세를 하며 3천만 원을 가로챘고 대구에서는 60여 살 호라비의 아들과 결혼해서 집을 팔아 달아났다고 했죠. 수법이 항상 비슷합니다.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먼저 재산이 있는 고령자의 아들을 물색하고 그들과 결혼해서 며느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부모의 신뢰를 얻어서 재산을 노리는 거죠. 영자는 3년 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봤어요. 혜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며느리 역할을 했는지 아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치 정말 사랑하는 남편인 것처럼 말했던 기억이 났죠.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거짓말을 한 거네요. 아들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해외 발령도 이 여자가 교묘하게 유도한 거예요.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멀리 있어야 시어머니를 더 쉽게 조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와서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전 결혼들도 모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후에는 각종 핑계를 대며 이혼해버리거든요. 공범도 있습니다. 가짜 부동산 중개사, 가짜 변호사, 심지어 가짜 공증인까지. 영자는 그제서야 혜진이 자신을 데리고 다녔던 모든 곳들이 가짜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사기꾼이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화 통화 내용도 확보했는데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다음 주면 모든 게 끝나. 할멈이 완전히 속고 있어. 3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남편도 여전히 바보같이 모르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큰 건 낚았어. 영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어요. 연기도 이제 지겨워. 매일 착한 며느리 사랑하는 아내 코스프레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니까. 하지만 돈 생각하면 참을만해. 혜진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한테는 언제 이혼 통보할 거야? 공범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산 정리 끝나면 바로. 어차피 해외에 있으니까 이혼 서류만 보내면 돼. 간단하지. 혜진이 차갑게 대답했죠.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 아들도 완전히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계산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돌려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도 알아야겠네요. 자기가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혜진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결혼 사기꾼, 시어머니까지 속여 재산 노려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고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혜진의 치밀한 수법에 경악했고 동시에 영자의 지혜로운 대처에 감탄했죠.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혜진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혜진은 더 이상 그 다정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필요해서. 혜진이 힘없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돈이 필요해서라고요? 담당 검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무고한 남성과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속인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은 생각해봤나요?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났거든요. 영자의 따뜻했던 미소, 자신을 친딸처럼 아껴주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재판에서 혜진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기죄, 위조죄, 인감도용죄,
그리고 결혼 사기까지 모두 인정되었거든요. 공범들도 모두 검거되어 각각 형을 받았어요. 가짜 부동산 중개사, 가짜 변호사, 가짜 공증인까지. 거대한 사기 조직이 완전히 해체된 거였죠. 한편 영자는 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영자는 화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화상통화를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아들아, 앉아서 들어. 영자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내 아내 혜진이 말이야. 영자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전했어요. 혜진이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 3년 동안 자신을 속이며 재산을 노렸다는 것, 그리고 아들 역시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화면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럼 혜진이가 저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아들아.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완전히 속았어. 해외에 있어서 다행이다. 넌 그 인간의 진짜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와서.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너무 교묘했어. 영자가 아들을 위로했죠. 오히려 이번 일로 엄마가 많이 배웠다. 통화를 마친 후 영자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건넸던 쪽지와 혜진이 위조했던 위임장 사본이 들어있었죠. 영자는 그 서류들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치밀했구나. 영자가 혼잣말을 했어요. 혜진의 위조 솜씨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만약 동사무소 직원이 눈치채지 못했다면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잃을 뻔했죠. 며칠 후 동네 이웃들이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눈치채셨어요? 이웃들은 영자의 지혜에 감탄했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완벽했거든요.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짜 며느리라면 가끔은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그래야 하는데 혜진이는 항상 완벽했어요. 영자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지 믿는 것도 힘이지만 의심도 용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자는 이제 진짜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짓된 따뜻함보다는 진실한 고독이 훨씬 나았으니까요.